아우라 그룹의 로비는 월요일 아침에 활기로 넘쳐났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은 눈부신 샹들리에의 빛을 반사해 거울처럼 반짝였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갓 내린 커피 향이 은은하게 뒤섞여 있었다. 명품 브랜드의 최신 컬렉션으로 한껏 멋을 낸 직원들이 바삐 오가는 그곳에서 한서연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빳빳하게 다려진 하얀 블라우스에 발목까지 오는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장식 하나 없는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발에는 굽이 거의 없는 편안한 단화를 신었고, 어깨에는 가죽의 광택 대신 캔버스 천에 소박함이 묻어나는 에코백을 메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화려함과 비교하면 초라해 보일 정도였지만 서연의 자세는 곱고 당당했다.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는 불안감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조용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황금빛 새장을 뛰쳐나온 새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운 도전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스스로의 날갯짓으로 세상에 발을 딛고 싶었다. 재벌가의 예비 며느리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오직 한서연이라는 이름 하나로 인정받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 아우라 그룹의 신입사원으로 지원한 이유였다. 한서연 씨, 안내데스크 직원의 부름에 서연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방문증을 건네받았다. 네, 맞습니다. 마케팅 1팀은 32층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엘리베이터 홀로 향했다.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짧게 심호흡을 했다. 긴장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의 진짜 신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완벽하게 조작된 이력서와 신분증, 그리고 평범한 옷차림. 그것이 지금의 그녀를 감싸고 있는 유일한 보호막이었다. 32층에 도착하자 널찍한 사무 공간이 한눈에 들어왔다. 유리 파티션으로 나뉜 공간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전화벨 소리, 그리고 강한이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들이 마치 전쟁터의 소음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두리번거리며 마케팅 1팀을 찾았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신입사원 한서연,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서연이 고개를 들자 완벽하게 재단된 진홍색 투피스를 입은 여자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다.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은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듯 무결했다. 그녀의 명찰에는 팀장 박민지라고 적혀 있었다. 박민지의 눈길은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으며 노골적인 경멸감을 드러냈다. 특히 서연의 캔버스 가방에 이르렀을 때 그녀의 입꼬리가 비웃음으로 살짝 비틀렸다. 네, 팀장님, 오늘부터 근무하게 된 한서연입니다. 서연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따라와. 박민지는 짧게 쏘아붙이고는 뒤돌아섰다.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유난히 거슬렸다. 그녀는 사무실 가장 구석, 복사기와 서류 파쇄기 옆에 있는 텅 빈 책상을 턱으로 가리켰다. 거기가 당신 자리야. 기본적인 업무 인수인계는 김 대리가 해줄 거고 우선 저기 쌓여있는 서류들이나 정리해둬. 오늘 안으로. 박민지는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더미를 가리키며 명령했다. 누가 봐도 신입사원 한 명에게 하루 만에 끝내라고 주기에는 과도한 양이었다. 명백한 길들이기이자 기선제압이었다. 알겠습니다. 서연은 군말 없이 대답했다. 그녀의 순순한 태도가 오히려 박민지의 심기를 건드린 듯 그녀는 콧방귀를 뀌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주변의 시선들이 느껴졌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무관심. 서연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필통과 수첩을 꺼내 가지런히 놓았다. 스스로의 힘으로 채워나가야 할 텅 빈 시작이었다. 오전 내내 서연은 커피를 타고 복사를 하는 등 잡무를 처리했다. 김대리라는 사람은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인수인계는 해주지 않은 채 자잘한 심부름만 시켰다. 박민지는 보란듯이 서연을 없는 사람 취급하며 다른 팀원들과는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눴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주말에 다녀온 해외여행, 새로 산 명품 가방, 청담동의 유명 레스토랑 같은 것들이었다. 서연이 속해 있던 세계의 이야기였지만 지금의 그녀에게는 너무나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점심시간이 되자 팀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민지가 지갑을 챙기며 서연에게 말했다. 신입도 같이 가야지. 첫날인데 우리가 밥 사줄게. 그 말투는 친절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교묘한 압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도시락을 싸왔지만 팀의 분위기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 네, 감사합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민지는 그녀를 데리고 회사 근처의 트렌디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점심 한 끼에 웬만한 직장인의 하루 일당이 나갈 법한 값비싼 곳이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박민지와 동료들은 익숙하게 메뉴를 주문했다. 와인 리스트를 훑어보던 박민지가 갑자기 서연에게 물었다. 서연 씨는 뭐 마실래? 여기 화이트 와인 괜찮은데. 아, 저는 괜찮습니다. 물 마시겠습니다. 서연은 정중하게 사양했다. 그녀의 대답에 박민지는 과장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 긴장해서 그래. 아니면 와인 마실 줄 몰라 하긴. 그럴 수도 있겠네.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에 다른 여직원 몇 명이 따라 웃었다. 서연은 표정 변화 없이 옅은 미소만 지었다. 음식이 나오자 대화는 다시 명품과 돈 이야기로 흘러갔다. 한 여직원이 새로 산 샤넬 백을 자랑하자 박민지는 시큰둥하게 자신의 에르메스 버킨백 스트랩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요즘엔 샤넬도 너무 흔해졌어. 길 가다 보면 열에 하나는 들고 있는 것 같아. 그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서연의 캔버스 가방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마치 이제야 생각났다는 듯이 물었다. 그런데 서연 씨는 평소에 어디서 쇼핑해 옷이 참 개성 있네. 개성 있다는 말은 명백한 비꼬미였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서연은 포크를 내려놓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주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합니다. 편하고 저렴해서요. 아, 인터넷 쇼핑몰. 박민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어머, 세상에 요새도 그런 데서 옷을 사 입는 사람이 있구나. 나는 또 무슨 동묘 구제시장에서 건져온 줄 알았네. 순간 테이블의 모든 대화가 멈췄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몇몇은 당황한 표정으로, 몇몇은 재미있다는 듯이 서연과 박민지를 번갈아 쳐다봤다. 모욕감으로 얼굴이 화끈거렸다.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박민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조롱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옷차림이 그게 뭐야. 꼭 어디서 구걸하다 온 사람 같잖아. 우리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좀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팀 전체가 거짓 소굴인 줄 알겠어. 제어지? 그 단어가 서연의 귓게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지난 몇 주간 혼자 힘으로 방을 구하고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하루 한 끼로 버티면서도 단 한 번도 스스로를 비참하다고 생각한 적 없었다. 자신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타인의 악의에 찬 시선과 말들 앞에서 그녀의 결심이 모래성처럼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여기서 울음을 터뜨리거나 분노를 표출하면 그것이야말로 박민지가 원하는 그림일 터였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민지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서늘할 정도로 차분하고 깊은 빛을 띠고 있었다. 팀장님,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이상하게도 레스토랑의 소음을 뚫고 모두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옷차림은 그 사람의 취향이나 경제적 상황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인격이나 능력까지 대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저는 제 능력으로 정당하게 채용 절차를 거쳐 이곳에 입사했습니다. 제가 입은 옷이 아니라 제가 가진 실력으로 회사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거지처럼 보이는 제 모습이 팀의 이미지를 실추시킬까 걱정되신다면 제가 실력으로 팀의 가치를 높이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단호하고 논리적인 방역에 박민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고개를 숙일 줄 알았던 신입이 감히 자신을 가르치려 드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연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저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레스토랑을 빠져나왔다.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뒤에 남겨진 팀원들 사이에서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박민지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차가운 도시의 바람이 서연의 뜨거워진 뺨을 식혀주었다. 혼자 남겨지자 애써 눌러왔던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서러움.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턱을 치켜들었다. 이것이 현실이었다.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길 위에서 마주한 첫 번째 장벽이었다. 도망치거나 좌절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증명해내야 했다. 자신이 단지 값비싼 옷과 배경으로만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한서연이라는 사람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텅 빈 공간에 홀로 앉았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마천루들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저 높은 곳 어딘가에 자신을 애타게 찾고 있을 그 남자, 강태준이 있을 것이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와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정략 결혼의 상대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언뜻언뜻 비치던 진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자신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가진 배경을 향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에 그녀는 도망쳤다. 이제 와서 후회는 없었다. 서연은 눈을 뜨고 다시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박민지가 던져주고 간 서류 더미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전쟁터였다. 그리고 그녀는 이 전쟁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서연은 마우스를 쥐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층 더 단단하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팀원들이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 파편이라도 흩뿌려 놓은 것처럼 아슬아슬하고 차가웠다. 한서연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제대로 체면을 구긴 박민지는 의자에 앉는 순간까지도 분이 풀리지 않는 얼굴이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초리는 이따금씩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
어떻게든 저 오만한 신입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악의가 번뜩였다. 다른 팀원들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자신의 업무에 집중했지만 간간히 서연을 훔쳐보며 수군거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들의 시선에는 이제 동정심 대신 앞으로 저 신입사원의 회사 생활은 순탄치 않겠구나 하는 식의 흥미와 약간의 연민이 섞여 있었다. 결국 박민지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서구에서 두꺼운 파일철 몇 개를 들고 와서는 서연의 책상 위에 일부러 쿵소리가 나도록 거칠게 내려놓았다. 서연이 놀라 고개를 들자 박민지는 팔짱을 낀 채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한서연 씨, 실력으로 팀의 가치를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지. 그녀는 점심때 서연이 했던 말을 정확히 되짚으며 조롱의 운을 띄웠다. 마침 잘 됐네. 여기 아주 좋은 기회가 있어. 박민지가 가리킨 것은 먼지가 뽀얗게 쌓인 파일들이었다. 표지에는 프로젝트 엘리시안 결과 보고서 및 원본 데이터라고 적혀 있었다. 엘리시안이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주변에서 들릴 듯 말 듯 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프로젝트 엘리시안, 그것은 아우라그룹 마케팅 본부의 아픈 손가락이자 다시는 꺼내보고 싶지 않은 실패의 상징이었다. 약 6개월 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야심차게 진행했던 신규 럭셔리 뷰티 라인 론칭 캠페인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고 목표 매출의 7%도 달성하지 못한 채 막대한 손실만 남기고 프로젝트는 조용히 접혔다. 당시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차장은 이 일로 지방으로 좌천되었고 관련 팀원들 역시 인사고과에서 최하점을 받는 등 후폭풍이 거셌다. 그 이후로 엘리시아는 일종의 금기어가 되었다. 이게 뭔지 알지? 우리 회사의 전설적인 실패 사례. 박민지는 파일 표지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아무도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내지 못했어. 다들 골치 아파서 들여다보려고도 안 하고. 그런데 나는 한서연 씨라면 뭔가 다를 것 같아. 능력이 아주 출중한 인재 같거든. 그녀의 말투는 칭찬인 듯 했으나 가시가 돋쳐 있었다. 내일 아침까지 이 프로젝트의 실패 요인을 분석해서 보고서 제출해. 아주 상세하고 날카롭게 왜 우리가 실패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낱낱이 파헤쳐서 말이야. 사무실 안에 정적이 흘렀다. 팀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건 불가능한 임무였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검토하고 실패 요인을 분석하는 일은 숙련된 팀이 달라붙어도 최소 일주일은 좋게 걸릴 작업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경력도 없는 신입에게, 그것도 단 하루 만에 해내라고, 이것은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 공개적인 망신을 주기 위한 악랄한 함정이었다. 모두가 서연이 절망하거나 최소한 부당함을 호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저 묵묵히 파일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분노 대신 오히려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스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서연의 대답은 간결하고 차분했다. 그 평온한 태도에 박민지는 오히려 김이 샌다는 표정을 지었다.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차피 내일 아침이면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게 될 것이 뻔했다. 어디 한번 기대해볼게. 한서연 씨의 대단한 실력을. 박민지는 비웃음을 남기고 자리로 돌아갔다. 서연은 묵묵히 파일철에 첫 장을 넘겼다. 다른 이들에게는 실패의 잔해로 보일지 몰라도 그녀에게는 복잡하게 얽힌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보였다. 그리고 서연은 퍼즐을 푸는 것을 좋아했다. 그날 오후부터 서연은 완벽하게 자신의 세계에 몰입했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도
시간의 흐름도 잊은 채 오직 데이터에만 집중했다. 수천 개의 행으로 이루어진 엑셀 시트. 두서 없이 정리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수십 편의 광고 시안과 매체 집행 기록까지. 그녀는 미친 듯한 속도로 정보를 흡수하고 분류하고 재구성했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사무실에 하나둘 불이 꺼졌지만 서연의 자리만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저녁도 거른 채 오히려 깊이를 더해갔다. 그녀의 분석 방식은 평범한 신입사원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단순히 주어진 데이터의 표면적인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던 시기의 것이 경제지표, 경쟁사들의 전략 변화, 소셜미디어 상위 버즈 데이터, 심지어는 소비자 심리학 논문까지 찾아보며 입체적으로 데이터를 해석했다. 이것은 유학 시절 세계적인 석학들 밑에서 혹독하게 훈련받으며 체득한 그녀만의 무기였다. 밤이 깊어갈 무렵 서연은 마침내 이질적인 데이터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프로젝트의 가장 첫 단계였던 시장 분석 보고서의 아주 작은 각주에 불과했다. 모든 팀원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나 혹은 너무 기본적인 것이라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부분이었다. 바로 타겟 고객층 설정에 대한 근거 자료였다. 보고서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전문직 여성을 핵심 타겟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외부 리서치 기관의 단 하나의 보고서를 인용했다. 서연은 즉시 그 리서치 기관과 보고서의 원문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발견했다. 그 보고서는 특정 패션 브랜드의 후원을 받아 작성된 신뢰도가 매우 낮은 자료였다. 표본 집단은 극소수였고 질문 항목 역시 의도적으로 특정 답변을 유도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모든 것이 잘못된 첫 단추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마케팅팀은 편향되고 왜곡된 데이터를 가지고 거대한 성을 쌓아 올렸던 것이다. 그러니 그 성이 무너져 내린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다들 캠페인 실행 과정의 문제점, 예를 들어 광고 모델이나 카피 문구 같은 지엽적인 부분에서 실패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도 건물의 기초 설계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서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보고서는 감정적인 비난이나 변명 대신 오직 냉철한 데이터와 논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프로젝트 엘리시안의 실패 요인 재고찰이라는 제목 아래 기존의 분석들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리고 잘못된 타겟 설정이 어떻게 연쇄적으로 잘못된 제품 기획, 가격 정책, 그리고 홍보 전략으로 이어졌는지를 명확한 데이터로 증명해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실패를 지적하는 것은 쉬웠다. 진정한 능력은 대안을 제시하는 데서 드러나는 법이다. 서연은 보고서의 마지막 챕터에 자신이 재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타겟 고객층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들을 공략하기 위한 구체적인 캠페인 전략과 예상 기대 효과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첨부했다. 그것은 단순한 실패 분석 보고서가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신규 프로젝트 기획안에 가까웠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서연은 마침내 보고서를 완성했다. 그녀는 깔끔하게 보고서를 출력하고 스테이플러로 찍었다. 밤샘 작업으로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박민지 팀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선 순간이었다. 마침 다른 부서의 직원이 급하게 서류 뭉치를 들고 복도를 달려오고 있었다. 코너를 돌던 그 직원과 서연은 그대로 부딪혔고 서연의 손에 있던 보고서와
직원의 서류들이 공중으로 흩날리며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다.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괜찮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함께 줍기 시작했다. 허둥지둥 서류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서연의 엘리시안 보고서가 그 직원의 서류 더미, 즉 마케팅 본부장인 최 부장에게 올라갈 결제 서류들 사이에 섞여 들어간 것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한편 박민지는 의기양양하게 출근했다. 그녀는 서연의 책상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는 결국 하룻밤 만에 도망쳤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곧이어 서연이 탕비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는 표정이 굳어졌다. 보고서는 어떻게 됐어? 박민지는 팔짱을 끼고 다그치듯 물었다.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완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뭐 어디다 제출했는데 내 책상에도. 메일함에도 아무것도 없는데. 박민지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다.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다. 제출 과정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서류들과 함께 올라간 것 같습니다. 곧 확인되실 겁니다. 서연의 침착한 대답에 박민지는 할 말을 잃었다. 그저 거지 같은 게 허세만 늘었군이라고 생각하며 혀를 찼다. 같은 시각 마케팅 본부장 최진혁 부장의 사무실. 그는 산더미 같은 결제 서류를 검토하다가 낯선 제목의 보고서 하나를 발견했다. 프로젝트 엘리시안의 실패 요인 재고찰.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누가 지금 이 시점에 먼지 쌓인 옛날 이야기를 꺼내온단 말인가. 그는 짜증스럽게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작성자란에는 마케팅 1팀 한서연이라는 생전 처음 보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신입인가 그는 혀를 차며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버리려다. 우연히 첫 페이지에 그래프 하나에 시선이 머물렀다. 기존에 보고된 적 없는 매우 흥미로운 데이터 분석 방식이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마지못해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변해갔다. 신입사원의 보고서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깊이와 통찰력이었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프로젝트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완벽한 논리로 증명하고 있었다. 심지어 대안 전략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최 부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보고서를 든 채 사무실을 서성였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다. 회사의 막대한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을 엄청난 가치를 지닌 보물이었다. 한서연, 그는 나지막이 그 이름을 읊조렸다. 도대체 정체가 뭐지? 최 부장의 머릿속에 전에 없던 강렬한 의심과 호기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진 인재가 어떻게 아무런 소문도 없이 신입사원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 그는 즉시 비서에게 인터폰을 걸었다. 인사팀에 연락해서 마케팅 1팀 신입사원 한서연 씨의 모든 인사기록, 서류 일체를 내 방으로 가져오라고 해. 지금 당장. 박민지의 발밑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작은 불씨는 이제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불길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최진혁 부장의 호출을 받고 팀장실로 불려 들어간 박민지는 잔뜩 날이 선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돌아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서연에게 쏘아붙였다. 한서연 씨,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연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침착하게 대답했다. 모르긴 뭘 몰라. 최 부장님께서 당신이 쓴 보고서를 봤다고 하시잖아. 어디서 건방지게 팀장인 나를 건너뛰고 부장님께 직접 보고서를 올려. 박민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신입의 돌발 행동에 대한 당혹감과 그 보고서가 상사의 눈에 들었다는 사실에 대한 질투심이 뒤섞여 있었다. 사실 최 부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경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오직 보고서의 내용과 작성자인 한서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만 물었다. 하지만 박민진은 지레짐작으로 서연이 자신을 무시하고 월권 행위를 했다고 단정해버린 것이다. 서연은 그제야 자신의 보고서가 무사히 최 부장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담담하게 설명했다. 어제 서류를 옮기다 다른 부서 직원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다른 결제, 서류와 섞여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미리 보고했어야지. 변명하지 마. 박민진은 서연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서연의 모든 행동이 계산된 여우짓으로만 보였다. 하지만 최 부장이 직접 서연의 보고서를 칭찬한 마당에 더 이상 그녀를 대놓고 핍박하기는 어려워졌다. 박민진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두고 봐라는 듯한 눈빛으로 서연을 노려보고는 제자리로 돌아갔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미묘하고 불편하게 흘러갔다. 팀원들은 이제 서연을 단순한 불쌍한 신입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팀장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심지어 본부장의 인정까지 받아낸 미스터리한 신입사원을 경계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훔쳐보기 시작했다. 바로 그 어색한 정적을 깬 것은 사무실 밖에서부터 들려온 갑작스러운 술렁임이었다. 유리문 밖 복도가 소란스러워지더니 모든 직원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곧이어 중력의 중심이 이동하는 듯한 압도적인 존재감이 사무실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강태준이었다. 아우라그룹의 총수이자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CEO. 그는 수행비서인 김비서와 최진혁 부장을 대동한 채 예고 없이 마케팅 본부의 모습을 드러냈다. 잘 뻗은 키에 군더더기 없이 완벽한 비율. 맞춤 제작한 다크 네이비 슈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몸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무심하게 넘긴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서늘한 눈매와 오뚝한 콧날. 굳게 담은 입술은 마치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처럼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조각상 같은 차가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예리함과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의 등장에 사무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모든 소음이 멎고 오직 직원들의 긴장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갑자기 방문해서 미안합니다. 그냥 현장 분위기도 좀 볼 겸 직원들 격려도 할 겸 잠시 들렀습니다. 다들 편하게 일 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외모처럼이나 깊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직원은 아무도 없었다. 한편 탕비실에서 차를 타서 자리로 돌아오던 서연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강태준, 그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온 바로 그 남자. 그녀의 약혼자였던 사람이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파티션 뒤로 몸을 숨겼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왜 하필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일까? 설마 나를 찾아온 것일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는 내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거야. 수많은 생각들이 폭풍처럼 머릿속을 휘저었다. 강태준은 최 부장의 안내를 받으며 천천히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는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가볍게 목례를 건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그의 시선이 마케팅 1팀 쪽으로 향했을 때 서연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제발 그냥 지나쳐가기를 그녀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최대한 몸을 웅크렸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쿵, 쿵, 쿵. 그 소리는 마치 서연의 심장 소리와 공명하는 듯 했다. 마침내 강태준이 서연의 자리 근처를 지나치게 되었다. 그는 최 부장과 대화를 나누며 걷고 있었기에 파티션 뒤에 숨어있는 서연에게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찻잔을 든 손의 새끼손가락을 살짝 들어 올렸다. 그것은 어릴 적부터 몸에 밴, 긴장할 때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그녀만의 작은 버릇이었다. 그 순간 강태준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의 시선이 파티션 너머 서연의 손가락 끝에 잠시 머물렀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저 평범한 회색 블라우스를 입은 한 여직원의 뒷모습과 찻잔을 든 하얀 손, 그리고 유독 살짝 위로 말려 올라간 새끼손가락이 보였을 뿐이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모습이 강태준의 뇌리에 강렬한 기시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비오르스. 흐릿한 기억의 편린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몇 달 전 상견례 자리에서 마주 앉았던 그의 약혼녀, 지루한 어른들의 대화가 오가는 내내 그녀는 긴장한 듯 찻잔을 든 채 새끼손가락을 살짝 들어 올리고 있었다. 긴 속눈썹을 내리깔고 차를 마시던 그 고요한 모습이 이상하게도 잊히지 않고 뇌리에 박혀 있었다. 강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그는 고개를 저으며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치부했다. 그의 약혼녀는 국내 최고의 재벌가인 서진그룹의 고명딸이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온실 속 화초 같던 그녀가 이런 평범한 사무실에 직원으로 앉아있을 리가 만무했다. 결혼식을 앞두고 홀연히 사라진 그녀를 찾기 위해 지난 몇 달간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녀는 마치 연기처럼 증발해버린 후였다. 대표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강태준의 걸음이 멈춘 것을 눈치챈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아무것도. 강태준은 짧게 대답하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좀처럼 그 기시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무심결에 뒤를 돌아보았다. 여직원은 이미 자리에 앉아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저 평범한 직원의 뒷모습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태준은 알 수 없는 찝찝함을 떨칠 수 없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찾느라 신경이 예민해져서 헛것을 본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의 씨앗이 심어졌다. 강태준 일행이 사무실을 빠져나가자 얼어붙었던 공기가 그제야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저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수군거렸다. 와, 대표님 정말 잘생기지 않았어. 완전 모델 같아. 실제로 보니까 아우라가 장난 아니더라. 괜히 CEO가 아니야.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아래에서 여전히 떨리는 두 손을 굳게 맞잡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고 있었다. 방금 전 그가 잠시 멈춰 섰을 때 그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렀다는 것을 똑똑히 느꼈다. 들킨 걸까? 아니면 우연일까? 공포와 불안감이 엄습했다. 자신이 공들여 쌓아온 이 평범한 삶이라는 성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현실을 직감했다. 더 조심해야 했다. 더 완벽하게 스스로를 숨겨야 했다.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서진그룹의 딸. 한서연의 흔적을 단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 했다. 그녀는 모니터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화면 속의 복잡한 데이터와 숫자들만이. 지금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다. 서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감정에 흔들리지 말자. 오직 실력으로. 이 냉혹한 정글 같은 곳에서 살아남는 거다. 그녀가 다시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사무실을 나선 강태준이 비서에게 나지막이 지시했다는 사실을. 김 비서. 네, 대표님, 마케팅 1팀. 방금 그 자리에 있던 여직원 강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누군지 알아봐. 강태준의 갑작스러운 방문 이후 마케팅 1팀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민지는 CEO의 마지막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다. 비록 그것이 별 의미 없는 행동이었을지라도 그녀의 예민한 촉수는 위험 신호를 감지했다. 저 애송이 때문에 내 입지가 흔들릴지도 모른다. 불안감은 박민지를 더욱 교활하고 악랄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서연을 단순히 밟고 지나갈 성가신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 이제 서연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위협적인 적이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최진혁 부장이 마케팅 본부 전체에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 공모를 발표한 것이다. 아우라그룹의 다음 시즌 주력 캠페인을 결정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최 부장은 공지사항을 발표하며 이례적으로 직급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시선은 발표 내내 은근히 마케팅 1팀, 정확히는 한서연이 앉아있는 방향을 향해 있었다. 이것은 명백히 서연에게 깔아주는 판이었다. 엘리시안 보고서를 통해 그녀의 능력을 확인한 최 부장이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실력을 증명할 기회를 준 것이다. 박민지는 이 기회를 놓칠 생각이 없었다. 이것은 서연을 완전히 짓밟고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각인시킬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 서연이 재기 불가능할 정도의 처참한 패배를 맛보게 하리라 다짐했다. 공모전 소식에 서연 또한 조용히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숨어 지내기로 결심했지만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뜨거운 열정과 재능까지 숨길 수는 없었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을 정당하게 시험해 볼 기회였다. 그녀는 밤낮으로 프로젝트 구상에 몰두했다. 최신 시장 트렌드, 빅데이터 분석, 소비자 행동 패턴 연구 등 그녀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서연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탄생했다. 그것은 기존의 대중매체 중심의 마케팅에서 벗어나 특정 취향을 가진 소수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하여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확산시키는 디지털 기반의 캠페인 전략이었다. 지금까지 아우라그룹이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는 매우 대담하고 파격적인 접근 방식이었다. 성공한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획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기획안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핵심 콘셉트, 타겟 분석, 실행 전략, 예상 기대 효과 등을 정리하여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해 두었다.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녀만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독창성이 빛나고 있었다. 박민지는 서연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멘토링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서연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압박했다. 신입이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중간중간 나한테 검토받아. 내가 도와줄 테니. 그 친절한 가면 뒤에는 시커먼 속내가 숨어 있었다.
서연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박민지는 마치 자신의 자리인 양 자연스럽게 서연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고는 미리 준비해온 소형 USB를 서연의 컴퓨터에 재빨리 꽂았다. 몇 번의 클릭으로 그녀는 서연의 기획안 초안 파일을 통째로 복사했다. 5초도 차에 걸리지 않은 숙달된 범죄와도 같은 움직임이었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박민지는 훔쳐낸 파일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는 속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런 아이디어를 신입이 생각해냈다고. 서연의 기획안은 박민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너무나도 독창적이고 논리적이었다. 박민지는 질투심에 온몸이 떨려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의 입계는 교활한 미소가 번졌다. 아이디어는 쓸만하네. 하지만 아직 아마추어 티를 벗지 못했어. 내가 조금만 손봐주면 훨씬 완벽해지겠지. 그녀는 서연의 기획안을 자신의 것처럼 꾸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수정은 기획안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망가뜨리는 것에 가까웠다. 그녀는 서연의 핵심 아이디어라는 뼈대는 그대로 둔 채 중요한 데이터와 수치들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예를 들어 예상 수익률 ROI를 현실성 없게 부풀려 놓았고 캠페인의 핵심이 될 인플루언서 리스트에는 검증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과거의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들을 슬쩍 끼워 넣었다. 겉보기에는 더욱 화려하고 대담한 기획안처럼 보였지만 실제 실행에 들어가는 순간 곳곳에서 터질 시한폭탄을 심어놓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 함정은 기획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결코 발견할 수 없는 매우 정교하고 악랄한 것이었다. 박민지는 이 개선된 기획안으로 발표회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뒤 프로젝트가 막상 실행 단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 책임을 원한 자인 서연에게 뒤집어지올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서연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마치 누군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지나간 듯한 불쾌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컴퓨터의 최근 파일 접근 기록을 확인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자신이 자리를 비운 정확한 그 시간에 외부 저장 장치 연결 기록과 함께 자신의 기획안 파일이 열렸던 흔적을. 범인은 누구인지 불보듯 뻔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서연은 당황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지금 박민지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따져봤자 소용없을 것이다. 증거는 불충분했고 오히려 히스테리 부리는 신입으로 몰려 불리해질 뿐이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군. 서연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녀는 박민지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무엇을 하려는지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렇다면 기꺼이 그 무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더 깊이 파주는 것이 인지상정이었다. 그날부터 서연의 은밀한 방역이 시작되었다. 첫째, 그녀는 증거를 수집했다. 컴퓨터 접근 기록을 캡처하고 원본 파일의 생성 및 수정 기록 타임스탬프를 별도로 저장해 두었다. 박민지가 훔쳐간 파일과 향후 그녀가 제출할 파일의 미세한 차이점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확보했다. 둘째, 그녀는 자신의 원래 아이디어를 비밀리에 더욱 완벽하게 발전시켰다. 박민지가 훔쳐간 것이 그저 원석에 불과했다면 지금 그녀가 만드는 것은 장인의 손길로 완벽하게 세공된 다이아몬드였다. 그녀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밤을 새워가며 기획안을 새로 작성했다. 박민지가 왜곡한 데이터들의 오류를 정확히 짚어낼
단박 자료를 만들었고 그녀가 심어놓은 함정들을 해결할 완벽한 대안까지 마련했다. 박민지의 기획안이 무너졌을 때 모두를 납득시킬 수 있는 완벽한 플랜 B를 준비한 것이다. 마침내 기획안 제출 마감일이 다가왔다. 박민지는 자신이 완성한 기획안을 의기양양하게 제출했다. 경계를 허무는 혁신이라는 거창한 제목이 붙은 그녀의 기획안은 그 화려함과 대담함으로 인해 팀 내부에서부터 벌써 좋은 평가를 받으며 유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 반면 한서연은 마감 시간 직전에 아주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규모의 온라인 이벤트 기획안을 제출했다. 누가 봐도 대충 구색만 맞춘 듯한 아무런 특징도 없는 평범한 기획안이었다. 그녀의 기획안을 본 팀원들은 수군거렸다. 저것 봐. 결국 포기했나 보네. 하긴 신입이 뭘 알겠어. 괜히 헛바람만 들어가지고 박민지는 서연의 기획안을 건네받고는 속으로 비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별 볼 일 없는 애송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경계심은 완전히 허물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발표회 날. 모두의 앞에서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서연에게는 패배의 쓴맛을 안겨주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박민지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갈고 있는 서연의 진짜 계획을. 거대한 무대는 이미 완성되었고 이제 주인공이 등장할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기획안 발표회 당일. 아우라그룹 최고 임원 회의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묵직하고 서늘했다. 길고 육중한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로 마케팅 본부의 임원진들이 모두 모여 앉았고 상석에는 CEO 강태준이 몇몇 핵심 경영진과 함께 배석해 있었다. 단순한 내부 공모전 발표회가 아니었다. CEO가 직접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자리가 가진 무게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서연은 다른 신입 사원들과 함께 회의실 가장 뒤편에 눈에 띄지 않게 앉아 있었다. 반면 발표 좌석에 선 박민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순간을 맞이한 여배우처럼 자신감과 교만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서연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강태준 대표에게 똑똑히 보여줄 작정이었다. 그럼 지금부터 마케팅 1팀 박민지, 팀장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진혁 부장의 소개와 함께 박민지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능숙하고 세련된 말솜씨로 자신이 훔치고 왜곡한 기획안을 포장해 나갔다. 서연의 핵심 아이디어였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전략은 그녀의 입을 통해 훨씬 더 대담하고 공격적인 계획으로 부풀려졌다. 초반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파격적인 접근 방식에 몇몇 임원들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준은 여전히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서류를 넘기는 듯한 무심한 눈으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회의실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날카롭기로 소문난 재무팀 상무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박 팀장. 기획 자체는 신선하지만 예상 수익률 데이터가 너무 과장되어 있는 것 같군요. 업계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인데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것입니까? 모두가 기다렸던 순간이었다. 박민지는 당황하는 대신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곤란하다는 듯이 말했다. 정말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상무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데이터의 초기 리서치는 저희 팀의 한서연 신입사원이 담당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뒤편에 앉은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동시에 서연에게로 쏠렸다. 아주 열정이 넘치는 친구라. 시장을 다소 낙관적으로 분석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현실적인 수치로 조율하려 노력했지만 신입사원의 첫 기획안인 만큼 그 열의를 존중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경험 부족에서 온 작은 실수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완벽한 책임 전가였다. 자신은 사려 깊고 유능한 멘토로 포장하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경험 없는 신입사원의 탓으로 돌리는 악랄한 수법이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다. 서연은 이제 능력도 없으면서 의욕만 앞서 팀 전체에 민폐를 끼친 무능한 신입사원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다. 모두가 서연이 창피함에 고개를 숙이거나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대표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잠시 발언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맑고 단단했다. 그 조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가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단번에 잠재웠다. 박민지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강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의 깊고 서늘한 시선이 처음으로 서연에게 정확히 꽂혔다. 바로 그 여직원이었다. 비서의 보고서에 따르면 출신 배경은 평범하기 짝이 없는데 학업 성적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완벽했던, 그리고 자신에게 기묘한 기시감을 느끼게 했던 바로 그 신입사원이었다. 최 부장이 흥미로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화려한 발표 자료 대신 작은 USB 하나만을 손에 쥔 채였다. 그녀는 연단에 서서 침착하게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아니었다. 그것은 2개의 파일 정보창을 나란히 띄운 화면이었다. 왼쪽은 제가 일주일 전 제 컴퓨터에서 작성한 기획안 초안 파일의 속성 정보입니다. 생성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방금 박민지 팀장님께서 발표하신 파일의 속성 정보입니다. 생성 날짜가 제 파일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 날로 되어 있습니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공교롭게도 제 파일이 생성된 날과 박민지 팀장님의 파일이 생성된 날 사이의 시간에 제 컴퓨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외부 장치가 연결되었고 제 파일이 무단으로 열람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절도의 증거였다. 박민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가 지금 날 모함하는 거야. 박민지가 소리쳤지만 서연은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지금부터 박민지 팀장님의 기획안이 가진 몇 가지 치명적인 오류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연은 박민지가 스스로 심어놓은 함정들을 하나씩 아주 냉정하고 철저하게 해체하기 시작했다. 첫째, 발표에 사용된 예상 수익률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 수치는 해당 시장의 평균 구매 전환율을 2배 이상 부풀린 것으로 이 데이터를 근거로 예산을 집행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여기 지난 5년간의 실제 업계 데이터와 비교한 그래프를 보시죠. 스크린에는 박민지의 허황된 예측과 실제 데이터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래프가 나타났다. 둘째, 캠페인의 핵심 모델로 제안된 인플루언서 중 한 명은 2년 전 대규모 탈세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 인물을 모델로 기용한다면 저희 아우라 그룹의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관련 기사 자료입니다. 서연은 박민지가 파놓은 모든 함정을 감정적인 비난이 아닌 차갑고 명확한 사실과 데이터로 되돌려 주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설명 앞에서 박민지의 화려했던 발표는 순식간에 속빈 강정처럼 초라해졌다. 마지막으로 서연은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박민지 팀장님의 기획안은 도둑맞은 제 아이디어에 몇 가지 치명적인 독을 타서 만든 사보타주에 가깝습니다. 이제 그 어떤 독도 타지 않은 원본 도둑맞기 전에 진짜 기획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그녀가 밤을 새워 완성한 완벽한 플랜 B였다. 박민지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치밀했으며 현실적이었다. 왜곡된 데이터를 바로잡고 숨겨진 리스크를 관리할 방안을 제시했으며 훨씬 더 낮은 예산으로 더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고도화된 전략이 담겨 있었다.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조차 없었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박민지는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모든 임원들은 경악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으로 연단 위에 선 젊은 여직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강태준, 그는 이제껏 본 적 없는 강렬한 눈빛으로 한서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의심스러운 신입사원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지금 그 어떤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날카로운 지성,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거대한 불꽃처럼 타오르며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다. 찻잔을 들던 작은 버릇, 텅 비어있던 이력서,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믿을 수 없는 능력까지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기시감이 아니었다. 바로 그녀였다. 그의 약혼녀,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한서연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로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 고요하고 연약해 보였던 온실 속 화초가 이토록 날카로운 가시를 숨기고 있는 맹수였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서연의 발표가 끝난 뒤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그 공간에서 모든 시선은 단 한 사람, 아우라 그룹의 절대 권력자인 강태준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이 이 모든 상황의 결론이자 누군가에게는 천국, 누군가에게는 지옥이 될 심판의 서곡이었기 때문이다. 박민지는 온몸에 피가 마르는 듯한 공포 속에서 가늘게 떨고 있었다. 이성과 현실 감각이 마비된 그녀의 머릿속은 이건 꿈이야, 말도 안 돼라는 외침만을 반복하고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 하나에 회의실 전체가 긴장으로 수축하는 듯 했다. 그는 서연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얼음보다 차갑고 강철보다 날카로운 그의 시선은 오직 박민지. 단 한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박민지 팀장, 그의 목소리는 분노의 열기마저 증발시켜버린 듯 감정 없이 차가웠다. 한서연 씨가 제시한 증거에 대해 할 말 있나? 그것은 조작입니다. 저 신입이 저를 모함하기 위해 꾸며낸 것입니다. 박민지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뱉은 필사적인 부정이었다. 강태준의 입꼬리가 비웃음으로 미세하게 뒤틀렸다. 조작이라고. 그럼 지금 우리 회사 전산팀 서버에 기록된 로그 기록이 모두 거짓이라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감은 박민지의 숨통을 조여왔다. 아니면 이 기획안이
박 팀장 본인의 독창적인 창작물이라는 주장을 아직도 유지하고 싶은 건가? 저는 대표님, 저 여우 같은 신입한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 아이가 대표님을 홀리려고 박민지는 이성을 잃고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것이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은 마지막 실언이었다.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강태준은 그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을 향해 선언했다. 박민지 팀장은 오늘부로 모든 직무에서 즉시 배제한다. 대기 발령 조치한다. 회의실이 작게 술렁였다. 감사팀은 즉시 특별감사에 착수하여 이번 표절건을 포함해 박민지 팀장이 과거에 진행했던 모든 프로젝트의 기록을 샅샅이 검토하도록, 단 하나의 비리나 부정이라도 발견될 시 회사 내규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강태준의 선언은 계속되었다. 그의 시선이 마침내 담담히 서 있는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한서연 씨가 발표한 원안대로 진행한다.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는 한서연 씨가 맡는다. 직급은 팀장 대리로 임명하며 최진혁 부장에게 직속으로 보고하도록. 그의 마지막 말은 회의실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정식 팀원도 아닌 신입사원에게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 즉 PM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맡기고 심지어 팀장 대리로 특별 승진까지 시킨 것이다. 아우라 그룹 창사 이래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인사 조치였다. 강태준은 회의실에 모든 임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힘주어 말했다. 아우라 그룹은 연차나 배경이 아닌 오직 실력과 정직함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한서연 씨는 오늘 그 두 가지를 모두 증명해 보였다.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지.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서연에게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사내의 부조리한 관행과 무능한 인물들에게 보내는 서슬 퍼런 경고였다. 과거 서연을 비웃고 동조했던 마케팅 1팀 직원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모든 결정이 내려지자 보안팀 직원들이 들어와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박민지를 회의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복도를 끌려 나가면서까지 그녀는 억울해 한서연.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고 악을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 모습은 처절하다 못해 비참했다. 자신의 화려한 경력, 공들여 쌓아 올린 지위, 그 모든 것이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다. 이 모든 것은 한서연 때문이다. 그 재수 없는 거지. 같은 계집애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이성은 마비되었고 끓어오르는 증오심만이 남았다. 복수해야 한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한서연을 자신보다 더 비참한 나락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그녀의 눈동자에 이성의 빛이 사라지고 광기가 번뜩이기 시작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서연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경외와 질투가 뒤섞인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며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강태준이 그녀의 옆을 지나치게 되었다. 순간 둘 사이의 공기가 멈췄다. 그는 약혼자로서가 아닌 CEO로서 그녀를 대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까지 숨길 수는 없었다. 수고했어. 한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만 가지의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앞으로도 오늘처럼 나를 계속 놀라게 해주길 기대하지. 놀라게 하다라는 단어에 힘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나는 내 정체를 안다는 무언의 메시지이자 도대체 왜 그랬지? 라는 깊은 원망이 담긴 질문이었다. 그의 강렬한 시선 앞에서 서연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가장 모범적인 대답이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나쳐 회의실을 나갔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게임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는 단순히 회사에서 살아남는 것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가 도망쳐온 과거와의 정면 대결이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CEO 집무실로 돌아온 강태준은 소파에 몸을 깊게 묻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복잡한 감정이 떠올랐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강렬한 호기심. 김비서, 네? 대표님, 그림자처럼 서 있던 김비서가 대답했다. 강태준의 이전 명령은 그저 그녀가 누군지 알아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명령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집요했다. 더 깊이 파고들어 한서연이라는 가짜 신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누가 도왔는지,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알아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곧이어 이어진 그의 말에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감정이 섞여 있었다. 단, 조용히 진행해. 본인이 눈치채게 해서는 안 돼. 그리고 강태준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사람을 붙여, 박민지.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야. 한서연 씨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도록 24시간 철저히 경호해. 그것은 CEO로서 문제 직원을 관리하는 냉철한 판단이자 동시에 자신의 소나귀에서 벗어난 약혼녀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한 남자의 본능적인 보호 명령이었다. 그는 아직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녀가 다치는 것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폭풍이 일기 시작하고 있었다. 한서연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가 된 이후 마케팅 1팀의 풍경은 하루아침에 달라졌다. 그녀를 거지라 멸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했던 팀원들은 이제 그녀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했다. 그들은 서연이 지나갈 때마다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업무 지시를 받을 때면 마치 궁이 바짝 든 신병처럼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서연은 팀장 대리라는 직급에 걸맞은 작은 유리 파티션, 사무 공간을 배정받았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달라진 주변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직급이나 권력이 아니었다. 오직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책임감뿐이었다.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프로젝트를 장악해 나갔다. 밤샘 분석으로 다져진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그녀는 각 팀원들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적의 역할을 분배했다. 회의는 짧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고 그녀의 지시는 언제나 명확하고 논리적이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팀원들도 신입사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그녀의 전문성과 카리스마에 점차 압도당하기 시작했다. 그녀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최진혁 부장은 매일같이 감탄을 금치 못했다. 괴물이야, 저 친구는. 그는 서연이 제출하는 일일 보고서를 읽을 때마다 혀를 내둘렀다.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인 자신이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전략과 위기관리 능력이었다. 그는 이제 서연을 단순한 부하 직원이 아닌 함께 아우라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동등한 파트너로 여기기 시작했다. 서연은 일에 몰두하는 동안 잠시나마 강태준의 존재를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사무실 복도에서 우연히 그와 마주칠 때면 심장은 어김없이 거세게 요동쳤다. 그는 언제나처럼 무심한 표정으로 그녀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 짧은 순간 스치는 깊고 복잡한 눈빛은 그녀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모른 척, 마치 위험한 동물을 관찰하다 그대 그녀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같은 시각, 강태준의 집무실에서는 김 비서의 비밀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표님, 지시하신 내용에 대한 1차 조사 결과입니다. 김 비서는 보안 태블릿을 강태준에게 건넸다. 태블릿 화면에는 한서연이라는 이름 아래 2개의 전혀 다른 인생 기록이 펼쳐져 있었다. 우선 현재 마케팅 1팀에 재직 중인 한서연의 신상 정보입니다. 이력서에 기재된 주소지, 가족관계, 경력사항은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졸업한 대학과 학점은 사실이었지만 나머지 기록들은 전문가의 솜씨라고 보기에는 매우 조악한 수준이었습니다. 마치 급하게 혼자서 꾸며낸 것처럼 보입니다. 강태준은 말없이 화면을 넘겼다. 다음 페이지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의 공식적인 약혼녀였던 한서연의 프로필이 떠 있었다. 서진그룹 한 회장의 양녀. 어린 시절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입양되었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지만 대외 활동이 거의 없고 교우 관계도 극히 제한적이어서 그림자 아가씨로 불렸다고 합니다. 사교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으며 언론에 노출된 사진도 거의 없습니다. 김 비서는 마지막 페이지를 띄웠다. 화면이 둘로 분할되며 2장의 사진이 나란히 나타났다. 왼쪽은 공식 약혼식 때 찍었던 사진이었다. 길고 우아하게 웨이브진 머리, 전문가의 손길로 공들여 완성된 메이크업, 최고급 디자이너의 드레스를 입은 여인.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불안하고 슬퍼 보이는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잘 만들어진 인형 같았다. 오른쪽은 바로 어제 회사 로비의 CCTV에 찍힌 모습이었다. 실용적으로 짧게 자른 머리, 화장기 없는 맨 얼굴, 단정한 오피스룩 차림의 여자. 그녀는 바쁜 걸음으로 어딘가를 향하면서 날카롭고 총명한 눈빛으로 앞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와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언뜻 보면 전혀 다른 2 사람이었다. 하지만 김 비서가 화면을 확대하자 강태준은 숨을 멈췄다. 슬픔에 잠겨있던 인형의 눈과 세상을 향해 당당히 맞서는 여전사의 눈, 그 형태와 깊이, 그 안에 담긴 영혼의 빛깔은 명백히 같은 사람의 것이었다. 강태준은 책상 모서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보고서는 그의 추측을 사실로 확인시켜 주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진실은 그의 심장을 거대한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첫 번째로 그를 덮친 감정은 분노와 배신감이었다. 자신과 자신의 가문, 그리고 그녀를 딸처럼 키워준 서진그룹까지. 그녀는 모두를 기만하고 바보로 만들었다. 그 모든 부와 명예, 보장된 미래를 내팽개치고 고작 이런 삶을 택했다고 월급쟁이가 되어 박민지 같은 인간들에게 모욕당하는 삶을, 그것은 강태준 자신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CCTV 속에 당당한 여자를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또 다른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것은 경외감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는 약혼식 자리에서 몇 번 마주쳤던 조용하고 연약해 보이기만 했던 그녀를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가문의 배경이나 돈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능력만으로 밑바닥에서부터 기어올라 바로 자신의 왕국에서 실력을 증명해냈다. 그는 사실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곧이어 날카로운 죄책감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가 거지라는 소리를 들으며 멸시당할 때, 불가능한 업무를 떠맡고 괴롭힘 당할 때,
자신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유령 같은 약혼녀를 찾는다며 서류만 뒤적이고 있었다. 진짜 그녀는 바로 자신의 발밑,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이전에 느꼈던 보호 본능을 더욱 강렬하게 자극했다. 그의 머릿속을 가장 크게 채운 것은 단 하나의 질문이었다. 도대체 왜 도망쳤는가? 정략 결혼이 싫어서였을까? 아니면 그저 자신이 싫었던 걸까? 서진그룹에서의 삶이 불행했던 걸까? 그녀는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던 것일까? 강태준은 결심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도망친 약혼녀를 쫓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완전히 잘못 판단했던 한서연이라는 복잡하고 강인한 여자를 이해해야만 했다. 그는 김비서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경호와 감시는 지금처럼 유지해. 단, 이전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절대 들키지 않도록. 그리고 그는 새로운 지시를 덧붙였다. 약혼 이전의 삶을 조사해. 서진그룹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양부인 한 회장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나는 그녀가 무엇으로부터 도망쳤는지 알아야겠어. 그는 아직 그녀와 직접 마주할 생각이 없었다. 때가 아니었다. 모든 그림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당분간 그녀를 지켜보기로 했다. 그녀가 자신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세상 안에서 스스로를 증명해내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볼 작정이었다. 권력의 균형은 이미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이 회사의 절대 군주였지만 어느새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녀가 그의 마음을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변수가 되어 있었다. 강태준이 지시한 특별감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하고 냉혹하게 진행되었다. 감사팀은 박민지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부터 시작해 그녀가 지난 몇 년간 진행했던 모든 프로젝트의 지출 증빙 서류, 그리고 팀원들의 익명 제보까지 샅샅이 파헤쳤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추악했다. 단순한 아이디어 도용을 넘어 소액의 법인카드 횡령, 협력업체로부터의 리베이트 수수, 부하 직원들의 공을 가로챈 실적 조작까지. 그녀의 화려한 커리어는 온갖 비리와 부정이 덧칠된 허상에 불과했다. 결국 대기 발령 상태였던 박민지는 해고를 통보받았다. 회사는 그녀에게 징계 해고와 더불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 증명까지 발송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직장, 명예, 그리고 이제는 법의 심판까지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박민지는 자신의 어둡고 지저분한 원룸에 틀어박혀 며칠째 술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머릿속은 타는 듯한 증오심으로 들끓었다. 한서연 때문이야. 그 이름이 저주처럼 그녀의 뇌리를 맴돌았다. 그 애송이만 아니었다면 자신의 완벽했던 인생은 계속되었을 것이다. 이성과 논리는 이미 알코올과 분노에 잠식된 지 오래였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파괴적인 복수심뿐이었다. 내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너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박민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주소록의 가장 깊은 곳, 다시는 열어보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번호 하나를 찾아냈다. 과거. 그녀가 어두운 세계에 잠시 발을 담갔을 때 알게 된 문제 해결사의 번호였다. 나야.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건 그녀는 이내 도끼 서린 목소리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했다. 처리해줄 사람이 있어. 죽일 필요는 없어. 아니, 죽이면 안 돼. 대신 2번 다시 그 회사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줘. 평생 불구로 살게 하란 말이야.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능숙하게 계좌번호와 금액을 불렀다. 박민진은 자신의 남은 전 재산을 긁어모아 그에게 송금했다. 돈이 빠져나간 텅 빈 통장 장호를 보며 그녀는 허탈하게 웃는 대신 기이한 희열을 느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며칠 뒤 서연은 야근을 마치고 늦은 밤에 퇴근하고 있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녀는 피곤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성취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회사 근처의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걷고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목에는 인적이 드문 좁은 골목길이 하나 있었다. 지름길이었기에 그녀는 늘 그 길을 이용했다.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기척에 걸음을 멈췄다. 어둠 속에서 건장한 남자 2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서는 탐욕스럽고 폭력적인 기운이 느껴졌다. 학생, 가방에 있는 거 다 꺼내. 얌전히 굴면 다치게 하진 않을 테니. 전형적인 강도의 수법이었다. 서연은 심장이 철렁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저항해봤자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녀는 순순히 어깨에 맨 가방을 벗어 건네주려 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그냥 가주세요. 하지만 그들은 가방을 받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남자 중 한 명이 음흉하게 웃으며 동료에게 말했다. 가방만으로는 의뢰 비용이 안 맞지. 그 순간 다른 남자가 품속에서 차가운 금속성 물체를 꺼내 들었다. 가로등 불빛에 번뜩이는 그것은 묵직한 소의 파이프였다. 그의 목적은 돈이 아니었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남자가 쇠 파이프를 높이 치켜들고 그녀의 다리를 향해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순간 서연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퓨 하는 둔탁한 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하지만 예상했던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어디선가 나타난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괴한들을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하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마치 잘 훈련된 특수요원들처럼. 그들은 불과 몇 초 만에 괴한들의 팔을 꺾어 바닥에 쓰러뜨렸다. 한 명의 경호원이 쓰러진 괴한을 무릎으로 짓누르는 동안 다른 한 명은 서연의 앞을 막아서며 그녀를 보호했다. 그는 서연의 상태를 빠르게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없으십니까? 서연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곧이어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골목으로 들어섰다. 경호원들은 경찰에게 자신들의 신분증을 잠시 보여주었고 그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경찰관들은 갑자기 깍듯한 태도로 돌변했다. 그들은 서연을 보호하며 상황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괴한들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경호원들은 서연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는 처음 나타났을 때처럼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서연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한참 동안이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었다. 그들은 명백히 자신을 심각하게 해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정체불명의 경호원들은 또 누구란 말인가? 왜 자신 같은 평범한 회사원에게 비밀 경호원이 따라붙는단 말인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보호하고 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혹시
강태준 그녀의 머릿속에 그 이름이 떠올랐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김 비서의 긴급 보고를 받고 있었다. 박민지가 고용한 청부업자들이었습니다. 방금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한서연 씨는 무사합니다. 경호팀이 한 발만 늦었어도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을 뻔했습니다. 김 비서의 보고를 듣는 내내 강태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의 눈동자에서는 이전에 본 적 없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무서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이다. 박민지, 감히 선을 넘었다. 이것은 더 이상 회사 내부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여자에게 감히 손을 댔다.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자신의 여자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잠시 흠칫했지만 지금은 그런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의 이성을 지배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경찰 쪽에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 자료를 넘겨 우리 그룹 법무팀을 총동원해서 박민지가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만들어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욱 서늘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내 것에 손을 대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지. 네이저스. 그 한마디에는 그녀에 대한 강렬한 소유욕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맹렬한 보호 본능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깨달았다. 더 이상 그림자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제는 직접 나서야 할 때였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아우라그룹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다. 박민지가 사주한 폭행 사건은 암암리에 퍼져나가 온 회사를 충격에 빠뜨렸다.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도유망했던 팀장이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출근하려 애썼지만 창백한 얼굴과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빛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팀원들은 그녀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보고는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한가 보다 하고 짐작할 뿐. 지난밤 그녀에게 닥쳤던 끔찍한 위협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서연의 머릿속은 온통 자신을 구해준 정체불명의 경호원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미스터리였다. 그들의 존재는. 자신이 지금 걷고 있는 이 평범한 삶이라는 무대가 사실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불길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바로 그때 모든 직원의 이메일함에 비상 알림이 떴다. 수신 마케팅 본부 전 직원 발신 CEO 비서실 제목 대표이사 주간 긴급 전체 조회 소집 금일 오전 10시 본사 대강당에서 대표이사 주간 긴급 조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마케팅 본부 전 직원은 의무적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공지였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CEO가 예고 없이 특정 부서의 전 직원을 소집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직원들은 저마다 불안한 표정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큰일이 터진 것이 분명했다. 오전 10시. 대강당은 마케팅 본부의 전 직원들로 가득 찼다. 서연도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앉았다. 곧이어 강태준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의 양옆에는 김 비서와 법무팀장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평소에도 냉정하고 위압적인 그였지만 오늘의 그는 마치 시베리아의 만년설처럼 차갑고
단단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대강당의 모든 소음이 그의 등장과 함께 거짓말처럼 멎어버렸다. 강태준은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뒤편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의 자료 하나가 띄워졌다. 지금부터 전 마케팅 1팀 팀장 박민지 씨에 대한 회사의 최종 감사 결과와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는 박민지의 모든 비리를 하나씩 가감없이 대중 앞에 폭로하기 시작했다. 횡령 내역이 담긴 회계 장부, 실적 조작의 증거가 담긴 내부 보고서, 그리고 그녀의 갑질과 폭언에 시달렸던 부하 직원들의 익명 증언까지. 마치 더러운 치부를 도려내는 외과 의사처럼. 그의 발표는 한치의 망설임도, 감정도 없었다. 이러한 비위 사실에 근거하여 아우라그룹은 박민지 씨를 징계 해고 조치하였으며 현재 회사에 끼친 막대한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임을 알립니다. 대강당 안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리고 어젯밤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다. 박민지 씨는 자신의 해고가 특정 직원 때문이라고 믿고 청부업자를 고용하여 그 직원을 향한 린치, 즉 보복 폭행을 사주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강당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 비겁한 범죄의 피해자는 바로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있는 마케팅 1팀의 한서연 팀장 대리입니다. 순간 대강당의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연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백 개의 시선에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강태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스크린에 체포된 괴한들의 자백 영상을 재생시켰다. 영상 속에서 그들은 박민지로부터 돈을 받고 한서연을 평생 걷지 못하게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똑똑히 진술하고 있었다. 아우라그룹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임직원을 향한 외부의 위협이나 사내의 부조리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한서연 씨를 보호할 것이며 가해자인 박민지 씨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무거운 죗값을 치르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의 선언은 단호했다. 그것은 모든 직원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아우라 그룹의 직원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용서하지 않겠다. 는 왕의 선포와도 같았다. 모든 발표가 끝난 뒤 강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대강당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그의 다음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빽빽하게 들어찬 직원들 사이를 가르며 걷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명확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단 한 사람. 얼어붙은 차에 앉아있는 한서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직원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열었다. 쿵, 쿵, 쿵. 그의 구둣발 소리가 서연의 심장을 내려찍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마침내 그가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서연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의 시선이 머리 위에서 느껴졌다. 강태준은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만년설 같던 CEO의 가면이 찰나의 순간 녹아내렸다. 그 자리에는 분노와 안도, 원망과 연민, 그 모든 것이 뒤섞인 한 남자의 얼굴이 있었다. 그는 이 건물 안에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름으로 그녀를 불렀다. 아주 낮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였다. 서진그룹의 한서연. 서연의 심장이 멎었다. 그녀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강태준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을 피하지 않고 그녀의 세계를
산산조각 낼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이제 도망은 끝낼 때가 되지 않았나. 그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부드러워졌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청은망은과도 같았다. 나의 약혼녀, 정적, 모든 소음과 움직임이 사라진 완전한 정적, 대강당 안의 수백 명의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그림 속의 일부가 된 것처럼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게오지 같던 신입사원, 미스터리한 천재. 그녀가 강태준 대표의 약혼녀라고 대한민국 재계를 양분하는 서진그룹의 사라진 딸이라고 믿을 수 없는 진실이 거대한 충격파가 되어 대강당 전체를 강타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그 경악스러운 그림 앞에서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거대한 충격의 한가운데서 서연은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거대한 운명의 손길을 마주하며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도망은 바로 오늘 이렇게 끝을 맺고 있었다. 강태준의 마지막 한마디는 잘 짜인 연극의 마지막 막을 내리는 종소리처럼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의 약혼녀. 그 세 단어는 수백 명의 직원들을 거대한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린 채 한서연의 모든 도주로를 완벽하게 차단해버렸다. 강태준은 경악과 혼란으로 웅성거리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얼어붙은 채 앉아있는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놀란 그녀가 움찔하며 손을 빼려 했지만 그의 손은 보기보다 단단하고 따뜻했다. 이야기 좀 하지. 그는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만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의 손을 이끌어 대강당 밖으로 나섰다. 넋이 나간 채 그에게 이끌려 나가는 서연의 뒷모습과 텅 빈 무대, 그리고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직원들의 모습 위로 길고 길었던 연극의 막이 내리고 있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최고층에 위치한 CEO의 개인 집무실이었다. 서연이 도망친 이후 그들이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하는 공간이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차마 그의 얼굴을 마주볼 용기가 나지 않아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예상했던 분노나 질책 대신 깊은 상실감과 아픔이 묻어 있었다. 왜 그랬어? 그는 그저 그렇게 물었다. 말해줘. 네가 왜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쳐야만 했는지. 그의 담담한 질문에 서연이 애써 억누르고 있던 감정의 둑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서진그룹의 한서연은 제 이름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녀는 서진가에서 보냈던 지난 시간들을 이야기했다. 모두가 그녀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지만 그 사랑은 새장 속의 새를 향한 것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서진그룹의 딸이라는 수식어 안에서만 존재해야 했다. 그녀의 의견, 그녀의 꿈, 그녀의 미래는 단 한 번도 존중받지 못했다. 대표님과의 약혼은 제게 씌워질 마지막 족쇄처럼 느껴졌어요. 그건 대표님 개인에 대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제 삶에 대한 선택권을 완전히 빼앗기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저는 누구의 아내가 되기 전에 제 이름만으로 세상에 설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서진그룹이라는 배경 없이 제 능력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제 힘으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는지 제 자신에게 증명해야만 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강태준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가 도망친 것은 그로부터가 아니라 그녀를 억압하던 거대한 운명으로부터였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나 역시 처음에는 그 약혼을 단순한 비즈니스라고 생각했어.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하지만 몇 번의 만남에서 나는 당신의 눈 속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그것을 감추고 있는 비범한 지성을 보았지. 당신이 사라졌을 때 처음에는 깨진 계약 때문에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한 여자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궁금증으로 변해갔어. 그의 시선이 깊고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이곳에서 당신을 다시 만났지. 모욕을 견디고 부당함에 맞서고 오직 자신의 실력만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버리는 당신을 보면서 나는 깨달았어. 그는 서연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내가 찾고 있던 사람은 탑에 갇힌 연약한 공주님이 아니었더군. 나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성을 쌓아 올린 여왕을 발견한 거야. 내가 진심으로 감탄하고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서진그룹의 딸 한서연이 아니라 바로 아우라그룹의 프로젝트 매니저 한서연이었어. 그의 고백에 서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강태준은 그녀의 앞에서 단호하게 선언했다. 가문간의 약속으로 맺어졌던 우리의 약혼은 오늘부로 끝이야. 없던 일로 하겠어. 그는 그녀에게서 가장 큰 족쇄를 풀어주었다. 그리고는 떨리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한서연 씨, 이제 아우라그룹의 대표 강태준이 아니라 당신에게 진심으로 끌리고 있는 한 남자 강태준으로서 당신의 마음을 얻을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돌려주었다. 강요된 운명이 아닌 그녀 스스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제안한 것이다. 서연은 대답 대신 눈물 어린 미소를 지었다. CEO에 가면 뒤에 숨겨진 한 남자의 진심을 그녀는 똑똑히 보았다. 길고 길었던 그녀의 외로운 싸움이 마침내 끝을 맺고 있었다. 그날 이후 아우라그룹에는 전무후무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모든 행동으로 디만자 하빗 애지중지, 극진한 보살핌의 의미를 증명해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아침마다 그의 비서는 서연의 책상에 최고급 원두로 간 내린 커피와 그녀가 좋아하는 베이커리의 샌드위치를 배달했다. 서연이 야근을 할 때면 그는 자신의 집무실 불을 끄지 않고 그녀가 퇴근할 때까지 말없이 기다렸다. 중요한 회의에서는 언제나 그녀의 의견을 가장 먼저 물었고 그녀의 기획안에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것은 값비싼 선물, 공세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존중했고 그녀의 커리어를 응원했으며 그녀가 사내에서 그 어떤 불이익이나 구설에도 오르지 않도록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 대표의 약혼녀라는 꼬리표 대신 가장 유능한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명성을 지켜주기 위한 그의 세심한 배려였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얼음 심장을 가졌다는 CEO가 한 여직원에게만큼은 봄눈 녹듯 다정하다는 이야기는 아우라그룹의 가장 큰 가십거리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준비를 하는 서연에게 강태준이 찾아왔다. 그는 화려한 리무진 대신 평범한 세단을 직접 몰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대표가 아니라 그냥 강태준으로 저녁 데이트 신청해도 될까?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그의 채 올라탔다. 그들은 최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서연이 살고 있는 동네의 작은 파스타 가게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회사 이야기가 아닌 서로가 좋아하는 영화와 음악, 어린 시절의 추억 같은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웃고 떠들었다. 서연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도망쳐온 것은 운명이었지만 그 운명의 끝에서 만난 이 남자는 어쩌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파스타를 먹으며 환하게 웃는 그녀의 모습을 강태준은 사랑스럽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그녀의 배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결코 자신을 잃지 않았던 그녀의 강인하고 아름다운 영혼 그 자체라는 것을,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재벌가의 약혼녀도, 비운의 신입사원도 아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된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의 이야기가